몇 년 전, 나는 딸을 데리고 스노우보드를 타러 갔다. 쉰이 다 된 나도 어린 딸도 보드는 생전 처음이었다. 차를 타고 스키장으로 가면서 나는 초보자 정신으로 보드를 타겠다고 다짐했다. 나는 보드를 배우는 일에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았다. 싫을 수도 있고 무척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었다. 단순히 경험한다는 데 의미를 둘 생각이었다. 병원 신세 질 일만 없길 바랄 뿐 아무런 목표도 없었다. 그저 새로운 방에 들어가고 싶었을 뿐이었다. 딸도 같은 생각이었다. 딸 역시 재미나게 즐길 생각뿐이었다. 미끄러운 슬로프에서 몇 번 넘어지고 몇 군데 멍들며 몇 시간을 보냈더니 일이 벌어졌다. 내가 보드 타는 사람이 된 것이었다. 물론 아직 잘 못하는 사람이고 보드는 처음에는 쉽지만 갈수록 어려워진다고들 하지만 말이다. 스키는 반대다. 하지만 확실히 변화가 일어났다. 보드라곤 생전 타본 적도 없던 내가 보드를 타고 무사히 언덕을 내려온 사람이 되었다. 아직 높은 산에서 내려오진 못했지만 커다란 언덕에서는 성공한 것이다. 나는 학습곡선을 따라 위로 올라가고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보드 실력이 단숨에 발전할 일은 다시는 없을 확률이 높았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지금 이 기회를 잘 잡아야 해. 안녕하세요. 미세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할까 말까 망설이다 인생이 끝나기 전에 일단 해보기의 기술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뉴욕에서 심리, 과학 분야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톰 벤더빌트님인데요. 저자는 어린 딸의 체스 레슨에 따라다니면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성장하는 딸의 모습을 보며 배움은 아이들만 있는 걸까? 나도 다시 초보자가 될 순 없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저자는 커리어를 위한 자기 개발이 아닌 단지 배우는 것 그 자체의 즐거움을 다시 경험하기 위해 시작한 체스를 기점으로 노래, 서핑, 저글링, 그림, 보석 세공 등 취미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기술을 배웁니다. 실수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하는 50대 남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초보자로 살아가는 기쁨과 배움의 과정에서 깨달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이 책에 담았다고 합니다. 특히 이 책에 소개한 일 중 저자가 예전에 배웠던 것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모두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다 라고요. 저도 50대 중반인데요. 시간에 여유가 있어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취미는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보면 솔직히 떠오르는 것이 없는데요. 이 책의 저자가 지금 하고 있는 취미를 보니 저도 노래와 그림에 도전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처럼 옛날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초보자의 마음으로 다양한 경험을 일단 해보려고 합니다. 저자는 그렇게 시작해야 자신만의 세계가 확장되고 비로소 행복이 찾아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의 차례를 보면 1장 딸과 체스 대전에서 배운 초보자 되기의 기술 2장 다시 태어난 것처럼 배우는 방법 배우기 3장 음치 탈출을 위해 노래를 배웠더니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 4장 합창단에 들어가서 공연을 하고 초보끼리 뭉치는 즐거움
5장. 인생의 버킷리스트인 서핑을 배우며 늦게 시작한 것의 장점. 6장. 저글링을 몸으로 익히며 깨달은 생각 끄기의 과학. 7장. 오늘부터 나도 미대생. 모두 잊어버리는 것의 중요성. 8장. 바다 수영을 하고 결혼 반지를 만들고 새로 배우기라는 평생의 취미. 취미로 얻은 기술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 중에서 음치 탈출 이야기와 기술을 낭독해 드릴게요. 그런데 내가 뭘 배우고 싶은 걸까? 아이디어를 얻고자 인터넷에 질문의 글을 올렸다. 나이 들어서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금세 첫 번째 답변이 달렸다. 글쓰기 수업 어떠세요? 우주에서 내게 뭔가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 나는 어떤 기술을 배울지 고르는데 몇 가지 대략적인 기준을 세웠다. 첫째, 내가 전에 해본 적이 없는 활동을 원했다. 물론 예전에 몇 번 해본 일 중에 더 잘하고 싶은 일도 있었지만 진정으로 새로운 것을 원했다. 둘째, 뉴욕시에서 배울 수 있는 활동이어야 했다. 친구가 알려준 이탈리아의 젤로토 대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건 제외되었다. 알래스카에서 암벽 등반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웃. 다행히 900만 명이 모여 사는 이 도시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셋째, 너무 어렵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기술이어야 했다. 중국어 배우기와 비행기 조종은 제외되었다. 마지막으로 배워야 할 것 같은 기술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은 기술이어야 했다. 시작의 기쁨과 고통. 태어나면서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모두 가끔은 초보자가 된다. 초보자가 되기란 어려운 것이다. 뭔가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편이 기분 좋다.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는 초보자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지만 칭송하는 이름을 붙여주지 않는다.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 단계가 최대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마치 피부에 난 보기 싫은 잡티가 빨리 없어지길 바라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다. 초보 단계란 그저 지나치는 과정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이 시기에 특별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시기는 한번 가버리면 다시 찾아오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익숙한 곳을 떠나 모든 것이 낯선 새로운 장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를 떠올려 보라. 도착한 순간 주변의 새로움이 온몸으로 감지된다. 거리에서 풍기는 음식 냄새, 신기하게 생긴 신호등,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 평소에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행동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을 배우는 동안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진다. 그곳에서 지내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조차 감이 잡히지 않아 모든 일에 주의를 기울일 수밖에 없다. 며칠 뒤, 현지 지식을 조금 더 습득한 뒤에는 이상해 보였던 것들이 점차 익숙해진다. 눈에 띄는 것이 점점 적어진다. 쌓은 지식의 깊이만큼 안전함을 느낀다. 행동이 점점 자동으로 나온다. 초기에 경험했던 예민한 감각은 사그라든다. 여행 작가로도 활동하는 나는
전략이 하나 있다. 첫날에 가장 많이 기록하는 것이다. 첫날 새로운 발견을 가장 많이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초기 단계에는 모든 게 서툴고 주변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에 발견한 것을 기록으로 남기기가 쉽지 않다. 하지만 발전한 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그냥 그 순간을 즐겨라. 그 순간에 푹 빠져라. 음치 탈출을 위해 노래를 배웠더니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 누구나 노래 실력을 타고난다. 당신은 언제 마지막으로 노래를 불렀는가? 평범한 사람이라면 아마 얼마 안 되었을 것이다. 여기서 노래란 무슨 카네기 홀 무대에서 펼치는 대단한 공연이 아니라 그냥 다른 일을 하다가 흘러나오는 노래를 뜻한다. 아침에 샤워하면서 부르는 노래, 지하철 타러 가는 길에 활기차게 걸으며 흥얼거리는 콧노래, 마트에서 듣고는 머리에 박혀버린 호리노치의 템포 빠른 노래 같은 것들 말이다. 개인 보컬 연습실과 다를 바 없는 자동차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연구자는 이렇게 추정했다. 음악을 틀어놓고 운전하는 것은 역사상 인간이 보유해온 음악 습관 중에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 자동차는 사실상 노래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장소가 되었다.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는 더욱 그렇다. 한 연구소에 따르면 부모에게 자동차에서 노래 좀 그만 부르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내 얘기인 것 같아서 좀 찔렸다. 자동차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이들이 어찌나 많은지 운전 중에 노래하는 행위가 운전 방해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꼽힐 정도다. 노래하는 네안데르탈인의 저자이자 고고학자인 스티브 미스는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노래를 향한 우리의 열망, 음악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은 아주 이상한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람이 거부하기 힘들 정도로 끌리는 대상은 섹스와 음식을 제외하면 음악이 거의 유일하다고 주장한다. 노래 부르기는 우리에게 이롭다. 노래를 부르면 면역 기능이 활성화되고 엔돌핀과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호흡기 기능이 강화되고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에 걸릴 위험이 줄어든다. 심박수, 혈압, 소화를 비롯한 여러 신체 기능을 잘 수행하도록 뇌를 보조하는 미주신경이라는 중요한 신경섬유 뭉치가 활성화됨으로써 우울증이 개선되기도 한다.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일이자 우리에게 이토록 큰 즐거움을 주고 몸에도 좋은 것이 특정한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일까? 미스는 음악 실력이 인간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다라고 주장한다. 언어가 없던 시절, 인간은 목소리의 높낮이와 리듬으로 소통했다. 이런 방법으로 서로 대화하고 감정을 표현하고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했다. 흥미롭게도 노래를 부를 때 활발히 분비하는 옥시토신 역시 서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언어가 발생하면서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언어가 담당하게 되자 노래는 좋은 감정과 상호 유대감을 느끼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고 미스는 주장한다. 우리는 노래할 때 아주 오래된 노래를 부른다. 우리가 처음으로 부모가 되어 아기를 품에 안고
아기의 눈을 바라볼 때 말로 못다할 기쁨으로 똘똘 뭉친 이 꼬물거리는 작은 생명체에게 뭘 줘야 할지 몰라 지금까지는 한 번도 내보지 않은 기분 좋은 음성으로 옹알이 소리를 낸다. 아니면 노래를 불러준다. 이는 아기가 처음으로 단어를 말하기 한참 전부터 하는 일이기도 하다. 부모는 아기에게 말도 안 되는 노래 혹은 아무 노래나 불러준다. 그냥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마치 본능이 문이 열리듯 오랫동안 잊고 지낸 이 언어, 마음을 향한 이 소리, 친구나 배우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을 이 언어가 다시 살아난다.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는데도 우리는 아기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노래를 불러준다. 본능적으로 따뜻한 느낌이 드는 노래다. 아기를 향한 노래 부르기를 다룬 한 연구에서는 엄마가 똑같은 노래를 아기에게 불러줄 때와 아기 없이 혼자 부를 때 각각의 노래를 녹음한 다음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 그랬더니 사람들은 외국어 노래였는데도 두 노래를 구분했다. 한 가지 이유는 목소리의 높낮이다. 엄마와 아빠는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줄 때 평소보다 높은 음으로 부른다. 특히 여성은 목소리를 평소보다 훨씬 더 높이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면 아기들이 좋아한다. 아마도 덜 무섭기 때문일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반 옥타브만 올려도 아기들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웃는 표정을 지으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다. 그러면 더 다정해 보이기도 한다. 아기들은 노래를 즐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노래해 주기를 요구한다. 아기들은 엄마가 말을 걸어줄 때보다 노래를 불러줄 때 더 좋아한다. 아빠가 노래해 주는 것 역시 좋아한다. 한 연구에서는 아기들이 아빠의 노래를 더 좋아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지 남성의 노래가 신기하다는 이유로 매력을 느낀 것이다. 이해가 된다. 아이가 막 태어났을 때 나는 온갖 신기한 기술을 서둘러 배워야 하는 상황이었고 나 자신이 다시 여러 분야의 초보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노래를 할 줄은 알았다.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하지만 머릿속을 뒤져 어렴풋이 기억나는 자장가를 부르다 보니 흔적 기관처럼 태화한 기술을 다시 꺼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러나 내가 초보자라는 것은 나에게 어떤 자유가 있다는 뜻이었다. 아직 전문 지식과 기대감이라는 부담을 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4kg밖에 안 나가는 딸에게 노래를 불러준 아빠라고? 얼마나 멋진가. 가사를 몰라도 음정을 틀려도 상관이 없었다. 딸과 나는 두 눈을 감고 넘쳐흐르는 호르몬의 강 위에 동동 떠다니며 노래라는 고대의 언어로 말하는 두 아마추어일 뿐이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관객이었다. 이렇게 높은 음으로부터 부드러운 노래를 부르다 보니 갑자기 내게서 무거운 짐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노래를 좀 더 자주 부르면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다. 나는 내가 노래에 소질이 없고 음악과도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웠던 음악 이론은 대부분 잊어버렸다. 악기 연주도 못한다. 사람들 앞에 나가서 뭔가 보여주는 것을 좋아하지도 않는다. 스마트폰 이전 시대라서
다행히 모두에게 잊힌 친구의 총각 파티 때를 제외하면 노래방에 가본 적도 없다. 하지만 집에 있을 때, 샤워할 때, 운전할 때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 아내는 한 번씩 나더러 목소리가 좋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가끔 음정이 틀릴 때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인정했다. 아내는 내가 남의 시선을 과하게 의식하지 않을 때 더 잘 부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서 파생되는 이 행위에 어떻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도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이 행위에서 말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통화할 때도 상대방에게 소식을 들어 반갑다는 의미로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반갑다 라고 하지 않는가. 나는 부모가 됨으로써 짧은 시간이나마 노래의 세계에 다시 발을 들였지만 사실은 내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특별한 목적 없이 평생에 걸쳐 노래를 불러왔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불렀고 콘서트장에서 밴드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했다. 그런데 만약 목적을 세우고 이 일에 도전한다면 어떻게 될까? 초보자는 언제나 환영. 우선 강사에게 직접 수업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발성법을 다룬 책은 셀 수 없고 그중에는 좋은 책도 많지만 이런 책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듯하다. 인터넷에도 발성을 가르쳐주는 동영상이 아주 많았다. 인터넷에서 헤비메탈 샤우팅 창법이나 브로드웨이 스타일의 벨딩 창법 등을 가르쳐주는 사람은 매우 많지만 이 방법은 장단점이 확실히 있었다. 책과 마찬가지로 가장 중요한 단점은 바로 자신이 잘하고 있는지를 봐줄 사람이 비전문가인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이다. 흔히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노래하라라고 말한다. 이 생각에 동의하지만 만약 실력을 기르고 싶다면 자신의 노래를 들어줄 사람이 꼭 필요하다. 뉴욕시에 사는 나는 다행히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브루클린에만 수백 명의 강사가 있었다. 주변의 가게 게시판에는 과감하게도 인생을 바꿔주겠다고 약속하는 보컬 강사들의 전단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그동안 모르고 살았던 목소리를 찾아드립니다. 어느 날 나는 배우 에다노크의 프로필을 읽었다. 그는 우리 동네 근처에 산다. 마침 자신의 새 영화 본투비 블루를 홍보하고 있던 때였다. 이 영화는 저명한 재즈 트럼펫 연주가이자 가수인 챗 베이커의 전기 영화였다. 그런데 그가 영화에 들어가는 노래를 직접 녹음하기 위해 브루클린의 보컬 강사에게서 단기 집중 보컬 레슨을 받았다는 내용을 읽고 흥미가 생겼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에다노크에게 보컬을 가르쳤던 강사를 찾아냈다. 데니엘 아메데오였다. 초보자 환영이라는 마법의 말이 적힌 그녀의 웹사이트에서 그녀는 우리 집 바로 근처에 산다는 것을 알아냈다. 일주일 뒤 우리는 근처 카페에서 만났다. 아메데오는 38살이었고 몇 달 뒤면 태어날 첫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었다. 그녀는 내게 출산 직후에는 수업을 잠시 중단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 뉴욕 대학교에서 연극영화과 성악을 전공한 그녀는 9년간 직장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보컬 강사가 되었다.
그녀에게 레슨을 받은 수강생 중 절반은 브로드웨이 진출을 꿈꾸는 뮤지컬 배우 지망생이었다. 나머지 절반은 각양각색이었다. 발성 및 대사 전달력을 개선하고자 하는 배우나 노래 실력을 다듬고자 하는 가수 지망생도 있었고 나 같은 초보자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보컬 레슨에서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어떤 점이 걱정되는지 긴장된 목소리로 더듬더듬 설명했다. 그녀는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며 공연하는 삶을 살아온 배우답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는 공감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여가며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제가 너무 나이가 많은가요? 음정을 전혀 못 잡으면 어쩌죠? 그냥 아예 안 좋은 목소리를 타고난 거면 어쩌죠? 그녀는 마지막 질문을 듣고는 이런 질문을 항상 듣는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다. 그러고는 간혹 신체에 문제가 있어서 올바른 음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 경우에는 그녀를 찾아올 것이 아니라 의사를 찾아가야 한다고 했다. 다행히 그녀는 내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바른 음을 낼 수 있는데 내 목소리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하느냐고 캐물었다. 사람들이 내게 와서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노래할 때 내 목소리예요. 이 목소리로 평생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난 내 목소리가 싫어요. 나는 이 목소리밖에 낼 수 없나요? 그녀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낼 수 있는 목소리의 아주 작은 부분만 사용하고 있다. 발성 기관은 신체적으로 주어지지만 목소리는 모방, 습관, 의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한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목소리가 외모적인 특징이라고 해요. 마치 눈동자가 파랗다는 것처럼요. 하지만 목소리는 자신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또 어떤 습관이 있는지와 훨씬 더 관계가 깊죠. 그리고 노래할 때의 목소리는 배울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몸 전체에서 학습하는 것이다. 노래는 운동 기술이지만 몸에서 일어나는 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숙련된 운동선수를 보고 있으면 그들이 몸으로 무엇을 하는지 눈에 보이죠?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은 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 않아요. 만약 당신이 골프채를 엉망으로 잡는다고 해도 당신은 최소한 자기 손을 볼 수 있다. 반면 마이웨이를 부르는 동안에는 자신이 윤상갑상근이나 갑상피혈근을 어떻게 잘못 움직이고 있는지 볼 수 없다. 우리가 좋은 창법을 구사하는 데 관여하는 여러 근육과 그 밖의 해부학적 부위를 쉽게 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보컬 교육법은 대부분 비유와 상상에 의존한다. 강사는 학생이 특정한 소리를 내게 하려면 새가 나뭇가지에 내려앉는 것을 상상하거나 공이 공중에 떠 있는 것을 상상하라고 말하곤 한다. 아메데오에 따르면 내 노래 실력이 어떻든 간에 나는 내가 낼 수 있는 소리의 극히 일부만 쓰고 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숨어있던 목소리를 찾아서 확장하고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어요. 50대를 바라보는 내가 10대 때만큼 쉽게 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노래를 불러온 역사만 없다면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어렸을 때 배우는 것만큼 실력을 못 쌓는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활짝 열린 마음으로 시작해야 해요.
그리고 노래하는 일을 아주 즐거운 경험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녀는 내가 한계가 아니라 모험의 측면에 집중하기를 원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가 정신적인 한계를 두면 정말로 신체적 한계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어요. 노래 울렁증은 어디서 왔을까? 나를 포함해 사람들은 왜 노래를 잘 못할까?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혹시 자신의 노래 실력이 어떤지 궁금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스티븐 데머레스트가 제작에 참여한 온라인 테스트에 응시해보길 권한다. 이 테스트는 노래 실력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자 가장 측정하기 쉬운 음정 정확도를 기반으로 한다.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이것만 기억하라. 실력은 나아질 수 있다. 데머레스트는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노래를 못하는지 알아냈는데 그 이유는 타고난 재능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그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노래 실력을 평가했고 놀라운 패턴을 발견했다. 아이들의 경우 유치원 때부터 6학년 때까지는 확실히 노래 실력이 좋아졌다. 하지만 대학생들의 노래 실력을 평가했더니 사실상 유치원생들과 같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왜 노래 실력을 퇴보했을까? 데머레스트는 이들 대부분이 예전만큼 노래를 많이 부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음악 교육이 보통 그러하듯이 노래는 일반적으로 6학년 이후에는 선택 과목이 된다. 모든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가 줄어들지만 노래는 특히 더 그렇다. 아마 부모들이 노래를 바이올린이나 피아노와는 달리 학업적 성취와 동일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인 듯하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항상 노래를 부른다. 아이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I wanna 링거를 부르는 모습을 보고 유아용 매트에 앉아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조회 시간에도 합창단이 아니라 전교생이 노래를 부른다. 아이가 있는 집에는 항상 노래가 울려 퍼진다. 어린이 시기에는 미묘하고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다. 어린이들은 음악적 자아상을 형성하기 시작한다. 음악에 재능이 있다 혹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여기서 키워드는 생각하다이다. 데머레스트를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에 따르면 어린이의 자기 노래 실력에 관한 자아상과 실제 노래 실력 사이에는 큰 관계가 없다. 흔히 말하듯이 된다고 믿고 노력하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들의 자아상은 앞으로 음악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심리학자 엘버트 벤두라는 이렇게 설명한다. 자신의 능력을 향한 불신은 그에 맞는 행동적 타당성을 만든다. 이에 따라 아이들은 음악에 소질이 있는 아이와 없는 아이, 노래를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두 부류로 나뉜다. 데머레스트는 동료 음악 선생님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그들은 사람 앞에 나서서 노래할 수준은 안 될 것 같은 사람에게 노래를 가르치는 일을 그릇된 희망을 주는 일 혹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보지 않는다. 내가 데머레스트에게 당시 7살이었던 딸이 지역 합창단의 오디션을 합격했다고 말했을 때 내게는 자랑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놀란 듯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노래하고 싶다는 7살짜리 아이에게
오디션을 시키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그는 딸이 다니는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합창단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정말 노래를 정확히 부르지 못하는 여자 아이들이 있었다. 그는 그 아이들을 내보내지 않았다. 대신 그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들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도록 도왔다.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둘 다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도 합창단 활동을 했어요. 실력이 나아진 것이었다. 우리는 이 기술을 익히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는 아직 초보자인 사람들을 방해하는 일이 잦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아이들은 음악 실력을 운동신경보다도 더 타고나야 하는 재능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냥 노래를 잘한다고 하지 열심히 노래해서 노래를 잘하게 되었다고 말하진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성인이 된 뒤 노래하기를 그만두고 자기 노래 실력이 딱히 자랑스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본다. 그러고는 이 엄청난 실력 격차에 놀라 그들의 재능을 천부적인 것으로 여겨버린다. 음악적 재능이란 타고나거나 그렇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단정하면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더라도 기분이 좀 나아진다. 살면서 자신이 음치라고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어쩌면 당신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을 수도 있다. 선천성 실음악증이라고 알려진 이 증상은 사실 극히 드물다. 실음악증을 겪는다고 보고된 사람 중에서도 드물다. 한 실험에서 밝혀냈듯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명한 노래에서 음이 딱 하나만 잘못되더라도 알아차린다. 캐나다 왕립음악원의 연구소장인 쇼온 허친스는 음치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면서 진정한 문제가 가려졌다고 내게 말했다. 우리는 음정을 들을 때는 극도로 예민한 귀로 정확하게 듣는다. 음정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음을 내는 것이 문제라고 허친스는 말한다. 우리는 노래 부르기란 놀랍도록 풍부한 감정의 표현이자 즐거움의 전달인 동시에 하나의 운동 기술이라는 사실을 관과하는 경향이 있다. 노래 부르기는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위해 근육을 조화롭게 움직이는 일이다. 활을 쏘거나 강속구를 던지는 일과 사실상 다를 바 없다. 노래 부르기는 또한 다른 음악적 기술과 비슷하다. 데머레스트는 이렇게 주장한다. 초등학교 5학년 때 트럼펫을 그만둔 사람이 트럼펫을 잘못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노래 실력은 있다 혹은 없다라고만 생각하죠. 우리는 이렇게 악순환에 빠진다. 노래를 잘못하는 이유는 노래를 자주 부르지 않아서다. 우리가 노래를 자주 부르지 않는 이유는 노래를 잘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결과 부모와 자녀가 평소에 잘 내지 않는 소리를 사용해 주로 음악적 언어로 소통하는 마법 같은 생애 초기 시절이 지나면 한쪽 끝에는 대화가, 다른 한쪽 끝에는 노래가 있는 세상. 한쪽 끝에는 노래하는 사람이, 다른 한쪽 끝에는 노래하지 않는 사람이 확고하게 자리 잡은 세상에 조화롭고 단조로운 생활로 돌아간다. 우리는 노래하는 목소리를 잃는다. 좋은 소리를 내려면 싫은 소리를 내야 한다. 왜 샤워할 때 유독 노래가 잘 될까? 우선 혼자 있다. 몸도 따뜻하다. 공기가 습해서 목이 촉촉해진다.
게다가 똑바로 서 있는 자세다. 마음이 편안하고 몸이 물에 젖으며 기분 좋은 활기가 느껴진다. 이 단순한 작업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박자와 음정을 내 맘대로 정한다. 그리고 타일 벽에서 일어나는 공명이 아주 훌륭하다. 그렇다면 운전하면서 노래할 때를 상상해보자. 당신은 자동차 좌석에 앉아 있다. 안전벨트가 몸을 누르고 있어. 공기가 자유롭게 흐르기 어렵다. 목을 풀 새도 없이 귀에 들어오는 아무 노래나 부르기 시작한다. 공기는 건조하다. 졸음을 방지하고자 커피를 마시는 탓에 탈수 작용이 일어난다. 교통체증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안전을 위한 경계심으로 긴장을 놓을 수가 없다. 주변 환경에 주의가 산만해진 채로 라디오에서 들리는 노래를 따라 부른다. 당신의 목소리는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랫소리와 자동차 소음에 묻힌다. 노래 연습할 때 최대한 주의 깊게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역시 얼마나 중요한지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다. 차선의 기술만 연습하면 차선의 결과가 나온다. 이는 야구에서 경기 전에 타격 연습을 하는 전통에 반대되는 주장이다. 타자는 연습을 할 때 공이 좋든 나쁘든 실제 경기에서보다 훨씬 느린 공이 날아오더라도 배트를 최대한 세게 휘두른다.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샤워할 때의 기분으로 노래하는 것을 새로운 목표로 삼았다. 따뜻하게 근육을 쓰는 활동이 모두 그러하듯 노래할 때도 부상을 방지하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워밍업이 필수다. 입술 떨기를 몇 번 하거나 빨대가 있을 때는 빨대를 물고 발성 연습을 하면 빠르게 성대근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 편안하게 잠깐 바닥에 가만히 누워 턱을 마사지하며 블라블라블라 소리를 낸다. 활기차게 아메데오는 내게 밝은 표정을 지으라고 말했다. 이렇게 신경근을 약간 조절하면 소리에 활기를 더할 수 있다. 소리가 공명하도록 입안에 공간을 만들 목적으로 나는 하품을 하거나 후드를 내리기 위해 만화 캐릭터인 요기베어처럼 말하는 연습을 했다. 또 내려앉은 영구개를 올리고 소리를 더 부드럽게 내고 울림을 키우기 위해 크 소리를 내며 공기를 들어 마시고 내쉬는 연습도 좋아했다. 당신도 한번 해보라. 우선 숨을 내쉬며 커, 커, 커 소리를 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며 커, 커, 커 소리를 내보라. 이때 개구리처럼 입 뒤쪽이 서서히 부풀어 오른다고 상상해보라. 똑바로 서서 내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구부정하게 서 있으면 아마데오는 늘 자세를 지적하며 콘트라베이스가 온통 찌그러져 있으면 좋은 소리가 나겠냐고 말했다. 아메데오는 내가 언젠가는 반드시 목에 무리를 주지 않고도 그 음을 낼 수 있을 거라고 장담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스스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비음이 나오면 스스로 알아차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간을 만들고 음이 낮게 나올 때도 알아차리고 얼굴을 풀었다. 어느 날 그녀는 내 실력이 안정기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말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실력이 계속 좋아지는 게 들리네요. 그동안 키워온 실력이 완전히 자기 것이 되는 순간 초보자 딱지를 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저 배운 연습법을 따라 하다가 집에 와서 그대로 다시 해보는 수준이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점을 더 발전시키고 싶은지, 그렇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아직 실력을 더 키워야 했고 수업도 더 받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제 연습실의 편안함을 벗어나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갈 때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지금까지 노래에 관한 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오늘은 앞에 소개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마무리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초보 단계가 최대한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다. 마치 피부에 난 보기 싫은 잡티가 빨리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비슷한 마음이다. 초보 단계란 그저 지나치는 과정일 뿐이지만 그래도 나는 사람들이 이 시기를 특별히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 시기는 한번 가버리면 다시 찾아오는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우리 미소님들도 새해 계획을 세우실 때 자신이 하고 싶었던 취미 한 가지를 넣으면 어떨까요? 저자처럼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그 순간 푹 빠져서 즐겨보기로 해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